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은 소년가속기와 지난번에 이어서 의료기기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 1차 영양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가속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형가속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사선, 방사능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선형가속기가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들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자나 파동 이런 것들이 내지를 공간을 전파하는 과정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생성한 인공방사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방사능,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약하지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고요. 그 자연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특히 이제 광산 쪽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방사선,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방사선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인공방사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X선도 인공방사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X선은 어느 쪽에 활용되어지느냐?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이 건물이 원하는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원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X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X선을 쬐게 되면은 DNA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자 개량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병충 방지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X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관여되는 그런 부분들 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 거, 비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방사선, 비이온화 방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리방사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리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서 입자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방사선을 전리방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리방사선은 자외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앞쪽이라고 하는 게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해서 종이도 투과하지 못할 정도고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정도는 투과하지 못하지만 종이는 투과하고 감마는 일반적인 어떤 금속 재질을 통과를 하는데 납 같은 경우는 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방사능, X선
뭐 이쪽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방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뭐 능력,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방사능.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 전리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는데, 전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래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인 원자, 분자에서 전자를 방출시켜서 이온을 생성하는 과정을 전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리. 자, 그래서 앞쪽에 우리 이제 뭐 알파, 베타, 감마, 엑선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요. 이쪽에 아래쪽에 있던 그림을 조금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 종이 정도도 투과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왜 투과를 못하느냐라고 하면 크고 무겁습니다. 크고 무거워서 투과력이 매우 약한 친구를 알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피부조차도 투과하지 못한다,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반면에 베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파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서 물이라든지 인체의 조직 1cm 정도까지는 침투가 가능한 친구를 베타 방사선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전자파이기 때문에 물질 투과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엑선이라고 하는 친구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친구들은 엑선이 되겠죠. 의료 쪽에 사용하는 것들은. 그래서 엑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발생 위치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감마선하고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마선은 원자의 핵, 엑선은 원자의 전자 궤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앙 쪽에 양자라고 하는 친구 존재하고요. 그리고 중성자, 중성의 성질을 띠는 거. 양자는 플러스 의미하겠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플러스 주의를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전이 뭐 이온화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요 전자라고 하는 친구를 쳐서 실질적으로 요 원자에서 전자를 떼는 역할을 하는 친구, 떼는 것들을 이온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기에서 말씀드린 걸로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원자 핵에서 방출되는 입자를 중성자라고 합니다.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서 중성자입니다. 중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자는 당연히 플러스 극을 띠고 있겠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아서 우리 뭐 자석을 띠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 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겠고요. 플러스는 플러스하고 밀어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물질 속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또 다른 생각까지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투과력이 좋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른 원자에 흡수된다라고 하면 그 원자를 방사성 핵종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 원자핵에서 방출된 입자고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질 속을 이동할 수 있고 투과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친구이다. 그리고 다른 원자에 흡수되면
그 원자를 방사성 핵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친구를 중성자라고 한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우리 알파, 베타, 감마 이야기를 했는데 알파는 크고 무거워서 투과력이 매우 낮다. 그래서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다. 반면에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알파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높다. 그리고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과력은 알파 입자보다는 좋아서 우리 신체 조직에 1cm까지 흡수 가능하다. 감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파여서 물질 투과력이 강하다. 뭐 나부로 한 1m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얇은 납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마와 엑스선은 본질적으로 같다. 발생 위치는 다르지만. 그리고 중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중성자 이야기하면서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사성 핵종의 농도와 총량이 기준을 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방사성, 뭔가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방사성 물질, 뭐 공식적인 용어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방사능 물질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핵종의 유해도 등급에 따라서 이것을 정하는 법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사능과 방사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방사능, 물체가 방사선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의 크기는 베크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그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1BQ 베크럴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1회 붕괴하는 방사능의 크기입니다. 방사능이 에너지가 큰 것은 보통은 붕괴가 되어지면 에너지량도 줄어드는데 이 친구는 에너지량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반감기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방사선과 방사능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전구 소모 전력과 빛에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사능은 소모 전력이고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 방사선. 그래서 전력을 사용하면 등이 켜지죠. 그렇죠? 그래서 전력에 해당하는 친구는 방사능이고요. 빛, 뭔가 분출되는 것은 방사선이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능과 방사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방사능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베크럴을 사용한다. 베크럴. 그래서 방사능, 방사선 정의를 분명히 해 두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방사선 치료를 그러면 왜 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방사선,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목적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치의 목적, 수술 전, 수술 후, 완화 목적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치의 목적은 이제 국소적인 거, 국소적이며 수실이 아니고 수술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사용한다. 수술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종양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사용하고요. 수술 후에는 이제 재발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우리 항상 암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서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수술을 해서 종양을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능 치료를 한다. 그리고 완화의 목적, 뭐 종양에 의한 뭐 통증이라든지 뭐 폐쇄라든지 출혈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증상들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치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 두 번째는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수술 후 목적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성 부작용, 만성 부작용, 전신 부작용, 국소 부작용. 그래서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는 약간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죠. 급성, 만성, 전신, 국소 대비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성이라고 하는 건 치료 중 3개월 후 이내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급성이라고 합니다. 3개월까지.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만성 부작용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부작용, 국소 부작용이 있는데 전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피로감, 식욕 저하, 졸림,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들은 전신 부작용이라고 해요. 전신에서 다 나타나죠. 피로가 한 군데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국소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소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국소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목적,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방사선 치료가 되어지는지, 네? 방사선 치료의 원리. 아래쪽에 우리가 왼쪽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먼저 하도록 할게요. 방사선 치료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이제 몸을 투과를 한다. 방사선을 가지고. 그러면 세포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리 현상을 일으킵니다. 전리라고 하는 건 앞쪽에 이온을 분리해내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전리 현상을 통해서 세포의 우리 몸은 각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가 생존에 필수적인 DNA라고 하는 것, 혹은 DNA하고 필수적인 물질이 DNA인데 DNA라고 하는 그런 물질, 혹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화학적인 변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성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이 정상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종양 조직하고 같이 쪼이게 될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상 조직하고 종양 조직이 모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요 시간이라든지 쬐는 시간을 조절해서 정상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어지는 어떤 시간 텀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종양 조직은 회복이 안 되게 하고 정상 조직은 회복이 되게 양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에 조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 원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에너지의 방사선이라고 하는 친구를 암세포에 전달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양조직에 최적의 방사선을 전달하여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방사선 치료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조직에는 최소화하고 종양에는 영향을 최대화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의 기법들, 기기들이 나옵니다. 뒤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목적은 모든 조직에 대해서 어떤 방사선을 전달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일반 조직은 정상적으로 있게 놔둬야 되고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은 종양의 조직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부분,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는 장기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할 때 또 다른 방법론적인 것들을 강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장비들이라든지 치료법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어지는 친구들, X선, 감마선, 전자선, 양성자선 등이 방사선 치료에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조사하는 방법, 근접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외부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선형가속비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접 조사라고 하는 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우리 몸에 직접 주입하는 겁니다. 근접 조사 같은 경우.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에서 뭔가 공급해주는, 조사해주는 방법, 그리고 근접조사는 우리 몸속의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주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조사에 의한 방법은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의료기기의 역사에서 소형가속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형가속기가 외부에서 조사하는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치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의 X선, 그러니까 에너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형태도 다 다르죠. 그리고 종양의 형태도 다 다르고요.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뭐 에너지의 밀도라든지 뭐 에너지의 어떤 도달하는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의 X선과 전자선을 만드는 장치다. 장치가 아니고 방법이다. 그리고 종양에만 방사선을 직접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양한 부위, 다양한 종양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치료 기기들이 개발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근접 조사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리듐 199이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몸 안에 종양 혹은 종양이 발생한 부위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자궁이라든지 뭐 식도라든지 폐라든지 담관이라든지 두경부 이런 쪽에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뭐 적응증이라고 하면은 치료 목적에 따라서 뭐 근치적 방사선 치료, 뭐 보조적 방사선 치료, 고식적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에 폐 위쪽에 종양이 생긴 모습이고요. 여기서 선형가속기를 통해서 뭔가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는 그림의 형태입니다. 근치적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비교적 국소 부위에, 아주 작은 부위에 제한되어 있어서 원격 전이가 없을 때, 원격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뭐 암을 이야기할 때도 몇 개 할 때 기가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근치적 방사선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비교적 작은 부위에 종양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보조적 방사선 치료는 이제 외과 수술을 통해서 뭔가 종양을 제거한 후에 작은 부위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뭐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적인 방사선 치료. 반면에 고식적 방사선 치료는 암으로 인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를 고식적 방사선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자체로 인한 어떤 출혈이라든지 뭐 폐색 증상 이런 것들을 줄여서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치료를 고식적 방사선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적 방사선 치료, 보조적 방사선 치료, 고식적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 이제 뭐 방사선 아, 앞쪽에 있는 뭐 장을 복사하다가 그냥 가져와 버렸네요. 이건 이거 너무 가져 이거. 음, 아, 뒤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마우스를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형가속기라고 하면 뭐 2차원 방사선 치료 뭐 뒤쪽에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2차원적인 겁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거나 혹은 단기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은 2차원 방사선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여기입니다. 3차원 입체 조형 치료입니다. 여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은 3차원 입체 조형 치료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치료기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환자는 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CT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긴 모양에 맞도록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치료하는 방법을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돌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종양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CT 영상을 보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차원 입체 조형 치료의 일종입니다. 차원 입체 조형은 여기 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추가되어져서 각각의 위치에서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에 종양의 어떤 형태라든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방사선의 조사량까지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개별 방사선 조사면에서 종양과 주요 정상 조직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면을 수십 개에서 수십 개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즉 세기를 조절하여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의 선택적 방사선 노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2차원적인, 3차원적인 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방법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방사선을 가지고 종양을 제거하는 목적으로서 수행되어지는 치료 방법인데 방사선의 형태가 아니 종양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생긴 부위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종양에 그리고 정상 조직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종양을 제거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다 보니 만들어진 치료법입니다. 밑에 이제 토모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모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자 위쪽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뭐가 하나 더해졌냐면은 단층 촬영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CT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T 영상으로 단층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게 종양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더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뭐 남은
선형 가속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